오는 6일로 예고된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은 70일 전투를 끝내고 본격적인 당대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집단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설도 퍼지고 있는데요. 그 진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상현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에게 70일 전투를 독려했었는데 이게 종료됐다고요. 이제 본격적인 당대회 모드로 전환을 하는 겁니까? 네, 북한 매체가 이게 이제 시작해서 이제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70일 전투는 오늘 6일 시작하는 이제 당대회에 앞서서 각종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의 이제 2월 중순부터 북한 당국이 진행해온 전반적인 독려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재미 친북 매체인 민족통신이라는 곳에서 지난 1일에 이제 북한 내부의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70일 전투가 끝나는 5월 2일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북한 곳곳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이제 2월 중순부터 시작한 이제 70일 전투가 이로써 이제 오늘로써 이제 완료됐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최근 북한은 70일 전투가 이제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화자찬을 많이 해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난달 기준으로는 전국 1,640여 개 이제 어떤 단위들에서 이제 계획했던 목표보다 이제 성과가 그 이상이 나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곳에 이제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이제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70일 전투를 다소 무리하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이제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대북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내부 소식통은 성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 차원에서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성금을 이제 주민들에게 걷는 과정에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정성껏 알아서 내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지 않으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강제 성금이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3월 중순에는 이제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이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선원 이제 8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어쨌거나 70일 전투가 5월 2일로 이제 끝나게 되면서 이제 향후 며칠간은 당대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모드로 이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당대회는 이제 북한이 밝힌 대로 6일 시작을 해서 한 9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주민 불만도 커지는 등 부작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더 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통해서 국내외 시선을 좀 집중시키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신 기자들이 이르면 3일부터 방북을 하기 때문에 당대회 전에 핵도발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외신 기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발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외신 기자들 중에서 영국의 그 기자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데 대신에 취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슷한 이제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될 텐데요. 2012년도 4월 15일이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100주년입니다. 태어난 지. 그러니까 태양절 100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했죠. 퍼레이드도 크게 하고. 그때도 외신 기자들 초청했거든요. 초청해서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면 은하 3호, 발사대, 그 발사장까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막상 은하 3호를 4월 13일 날 쐈을 때는 그 쏘는 장면은 안 보여줬어요. 어찌됐든 외신 기자들이 들어왔고 은하 3호가 발사가 4월 13일 날 됐고 그리고 4월 15일 날 소위 말하는 태양절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형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외신 기자들은 들어왔고 북한 핵실험 할 거냐 안 할 거냐 남아있고 그리고 6일 날 제7차 당대회가 36만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것은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워낙 한국의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장관, 또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 중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서로 회담을 하면서 절대로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김정은은 깊이 생각을 할 거고 또 지금 보면 38노조에서 나오는 거 보면 풍계리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김정은이가 3월 15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핵탄두를 넣은 기폭 장치를 넣은 실험을 해라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다종화를 위해서 다양한 로켓을 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로켓을 쏘기 위해서 계속 쏘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쏜 게 스카드 미사일 쏘고 노동 미사일 쏘고 무수단 쏘았는데 세 발 쏘았는데 세 발 다 지금 실패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지시한 것 중에서 핵 기폭 장치 실험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 실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의 말한 것이 남아있는 데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수단이 성공했으면 그나마 핵 실험은 좀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누군가가 김정은이한테 얘기할 텐데 이것마저 실패한 상태에서 5월 6일 날 당대회를 통해서 강성대국을 선포하고 군사 강국을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기에 좀 찝찝한 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핵실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오로지 김정은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판알을 튀기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오히려 무수단 이 미사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2주나 3주 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외신 기자들 얘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외신 기자들 거기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2012년도 4월 달 상황을 생각하면 전혀 관계없다라고 봅니다. 대외적 압박은 염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북한이 지난주에도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보리 성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안보리에서 이제 나오는 성명들이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낮은 게 언론 성명이고 두 번째가 의장 성명이고 세 번째가 이제 안보리 결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보리 결의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270 같으면은 항목이 한 50개 항이 돼서 그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가장 낮은 수준의 의장 성명은 센텐스가 하나, 둘, 많으면 한 4개, 5개 정도.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그거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안보리 결의안 2270 나올 때 러시아가 시간을 달라 뭐 해라고 해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입니다. 그때는 이 러시아가 자국의 국가 이익이 그 속에 반영되지 않을까 봐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과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절대로 핵무기 실험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장 성명이 나올 때 조금 더 강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센텐스를 2-3개 더 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같으면은 무수단에 대한 경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 여기에 핵실험에 대한 경고, 이것까지가 더 포함이 되면서 오히려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할 각국의 이행 보고서까지 오히려 그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보리 결의안 2270 나올 때 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마 김정은이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을 위한 시간 끌기보다는 경고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시군요. 이 기자, 북한이 계속 갖가지 도발을 감행하면서 36년 만에 치러지는 당대회, 어떤 집안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 같다고요? 예. 각국의 현지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제 특파원 취재에 따르면 이제 당대회와 관련해 북한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외부 초청 동향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는 이제 동향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36년 만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돼서 그에 따라서 또 북한이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특히 이제 중국의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 대표단이 북한에 파견될 그런 동향이 전체적으로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 분석에 따라서도 중국 정부 자체도 북한으로부터 어떤 초청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파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정부의 북한 당대회와 관련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약간 뒤늦게 이제 좀 시선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북한 당대회와 관련한 대표단 파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북한의 당대회는 북한의
국내 정치에서 하나의 큰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이제 거듭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민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이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전략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이제 워딩을 놓고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중국과는 무관한 북한의 국내 행사라는 것에 이제 어떤 선을 그음으로써 어떤 대표단을 이제 적극적으로 파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은 이제 지난 마지막으로 열렸던 1980년에 이제 6차 당대회와 네.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118개국에서 177개 대표단이 이제 그 당시에는 방문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리시엔넨 당시에 이제 부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예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정말로 중국의 대표단이 이제 북한을 이제 파견되지 않는다면 지금 사상 최악으로 보여지고 있는 어떤 북중 관계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역사적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만 들어보면 당 대회는 이제 국내 행사로 그렇습니다.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교수님, 당 대회는 어쨌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새로운 자리에도 추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지금도 직책을 여러 개 맡고 있는데 또 새로 맡을 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비교해 보면 훨씬 이제 이해가 좀 빠른데요. 다시 제가 2012년도 4월달 상황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2012년도 4월 11일 날, 그러니까 4월 15일 전이에요. 4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당 대회를 하는데 당 대회 대표자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니 당 대회죠. 네. 그걸 빨리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김정은을 이제 완전히 그 제1비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빨리 했는데 그때 이제 당 대표자회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김일성을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13일 날 바로 이틀 뒤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헌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 헌법을 개정한 이름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인데요. 이 헌법에서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한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 부분은 이 정무와 관련된 것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에 명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수령과 총비서로 영원히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당 강령을 수정함으로써 이들을 추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김정은은 이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총비서 자리는 김정일이가 영원히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비서를 추대해 줘야 되는데 총비서를 추대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제1비서를 다시 추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다시 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명실공히 네.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데 뭐 장자리를 하나 붙여야 될 거 아니냐. 제1비서 대신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는 총석이라고 있잖아요. 총비서라고 안 네. 그러고. 옛날에 또 구소련에서는 서기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처럼 총석이나 그렇다면 옛날에 그 소련처럼 서기장이나 네. 이런 명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1비서는 그대로 두되 지금 북한의 당대 밑에 핵심적인 기구가 소위 말하는 당중앙위원회인데 당중앙위원회 정위원과 후보위원들이 뭐 통틀어서 합하면 한 240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자리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그냥 하나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며칠 있다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직책은 승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군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 기자, 북한은 자신들의 이런 최고 지도자는 네. 최고 존엄이라고 해서 뭐 극진히 대접을 하고 비난하는 얘기가 들려오면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가 돌아가면서 비난을 퍼부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난달 주말 30일 토요일이 되는데요. 그날 뭐 돌려서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성명전의 날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정부와 이제 미국을 향한 이제 비난 성명을 나왔고요. 시작은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특별 경고였습니다. 이제 이 이제 특별 경고가 겨냥한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언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바로 언급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언급을 겨냥해서 북한은 이러한 언급은 우리의 존엄과 제도, 인민에 대한 모독이고 또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면서요. 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저급한 표현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이제 최근에 끝난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겨냥해서 비난을 하면서 이제 이것은 사상 최악의 정치적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9.19 공동성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사멸됐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고요. 북한은 오후에는 정부, 정당, 단체 연합 성명이라는 것을 또 이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국제 제재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한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일단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의 막말 비난에 대해서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한 후한무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와의 기싸움에서 이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이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또 내부 여론, 당대회를 앞두고서 내부 여론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에서 조선족 목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목사가 1993년부터 이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하던데요. 이게 북한의 소행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는 아마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아마 예측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측 범위 내에서 납치보다는 오히려 살해가 먼저 일어났다. 그게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4월 초에 거기 류경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7명은 북한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북한은 온갖 선전 매체들을 이용해서 한국이 납치해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7명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한국이 납치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한국으로 들어온 13명의 부모들을 계속해서 매스컴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죠. 저 텔레비 이렇게 내보내서 여기 한국에서 납치해 갔다고 그러고 북한의 적십자에서는 오히려 한국에다가 그 부모들을 보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국이 납치해 갔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면 북한도 한국 주재원들 또는 한국 관광객들을 납치해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4월 한 중순쯤 돼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한모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재원들이나 또는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나와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 기자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리 한국 교민, 주재원, 선교사 등에 대한 집단 테러나 납치 가능성이 접쳐지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결국 시점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지난달 7일 중국의 이제 북한 내 식당에 종업원들이 집단 귀순한 사건이 이제 이유가 될 것이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동향 움직임들이 좀 현실화되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이후 이제 북한이 우리 해외 공간을 이제 감시하는 동향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포착이 되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이제 북한이 우리의 동향을 이제 체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참고로 이 도끼 공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북한이 우리의 공간을 감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중요하게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우리 국민을 집단 납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을 이제 반발을 해서 우리 국민을 이제 집단 납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대상은 뭐 여행객이라든가 언론인, 군인,
등등 선교사 등등을 포함해서 뭐 대상이 120명에 달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소식통은 납치자들과 이제 만약에 납치가 성사됐을 경우에 납치자들과 종업원들과의 교환을 이제 북한 쪽에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러한 우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당국에 의해서도 미리 예측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응해서 전 제외 공간에 이제 전문을 보내서 특히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어떤 신변, 안전,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좀 더 유의를 기하고 보안에도 좀 더 주의해야 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시를 또 이런 내린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능성이 제기된 거지만 어쨌든 접경 지역에 그렇습니다. 계시는 분들은 조심도 조심을 있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 방금 어떤 카드로 북한이 쓰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지금 뭐 저희 기자님께서 워낙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일단 경고를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목사님 이제 살해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 한국의 주재원들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필요하면 납치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납치를 해오면 이제 사실상 북한에서 만일 우리 한국 사람들을 납치해 간다라고 하면 그들이 이제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납치에 대해서는 뭐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건 뭐 옛날부터 워낙 납치 많이 해갔으니까. 그래서 납치 기술도 워낙 발전돼 있고. 그래서 뭐 몇 명을 납치해 가든지 간에 그 납치해 가면 한국에 대해서 이들도 의거입북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하고 지금 여기 유경 식당에서 근무했던 13명의 종업원들하고 서로 교환하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들을 뭐 내보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히려 북한의 반인륜적인 모습만 전 세계에 부각될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책 전공 김열수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이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